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 근데 지난주에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진식호흡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호흡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만은 진식호흡이 중요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혹시 진식호흡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호흡은 정말 얕은 호흡이구나. 좀 더 깊어지고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건강을 우리가 유지해야지 또 우리가 이런 또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학교에 모실 선생님들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공부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저번 블록체인에 관한 강의는 좀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강의가 기술적인 그런 분야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을 넘어가지고 완전 이건 정신, 철학, 역사 문화가 거의 농집되어 있어서 현대 문명, 미래 문명의 어떤 시초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세부적이진 않지만 블록체인이 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배경과 사상이 뭐다라는 개념을 잡게 됐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인간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은 사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 사실 문명이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미래가 정말 이렇게 밝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의 이렇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기대가 돼요.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같다는 이제 경향도 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역기능도 있겠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알차게 조금 느꼈던 만큼이나 이번 강의가 사실 기대가 조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오늘 박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지 다들 기대가 좀 되시죠?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저도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잘 이해됐나 하면서 한 주간 고생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활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네, 박사님. 네. 저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신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희망, 인류의 희망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비해서 거기에 또 이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인데요. 크게 봐서 이제 공공 분야, 아니 민간 분야랑 그 뒤에 가서 이제 각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하는 공공 분야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암호 경제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여서 처음 말씀드린 정말 정의로운 그런 경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데 초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는 저는 크게 4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암호화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영역, 사상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영역을 암호화폐 영역으로 보고요. 두 번째 영역이 공공보안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라든가 뭐 디지털 계약, 어떤 뭐 정부라든가 민간의 어떤 다큐멘트,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해서 위변조가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보안 쪽이고, 세 번째는 산업응용. 이거는 블록체인이 실제 물류 유통 또는 뭐 소셜 서비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등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쪽의 영역이 제3상한 산업응용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영역은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4개를 돌리면 그 네 번째가 이 윗부분에 암호화폐 영역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래 결제 영역이라고 구분을 줬습니다. 거래 결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특히 블록체인의 특성상 제가 첫 시간 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특히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소위 그 마이크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세세한 거래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 결제 영역이 사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시청하다가 그 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송금하죠. 또 위에 난민들한테 얼마 보내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금액이 틀린데 그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할 수가 있고, 게다가 내가 낸 그 기부금들이 트랜잭션 이제 보면은 트래킹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 거래 결제 영역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먼저 암호 통화 영역은 근데 사실 이 4가지 영역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4가지가 한꺼번에 작동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암호 통화라는 걸 가지고 공공 인증을 해서 공공 인증 거래 플랫폼에 쓰여서 강력한 암호 기술을 하고, 그 암호 인증한 거를 어떤 그 산업에 응용돼서 거래하거나, 그다음에 그 거래를 할 때 쓰이는 돈을 송금하거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영역이 한꺼번에 돌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첫 번째가 그 금융 영역인데요. 암호 통화. 사실 암호 통화라는 말을 제가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가상 통화 또는 가상화폐 쓰다가 저는 암호 통화를 쓰는데, 그 암호 통화 영역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데, 이 암호 통화는 암호 기술로 적용된 디지털 자산을 만든 코인이나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실물 경제 화폐처럼 빵이나 음료수나 뭐 책을 사거나 실제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그 스위스의 주크벨리 사례에서 나오지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비트코인을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통화 영역은 주로 금융 쪽에 어떤 디지털 거래에 실물 경제에 쓰이는 그
법정 앞에의 일부분을 역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한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사실 유변적 가짜 방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소셜 미디어 쪽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좋아요를 클릭하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감동 있는 것들 많이 막 퍼나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런 게 맞긴 하지만 저게 정말 맞는 거인지 혼돈이 올 때도 있어요. 저 스스로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 때 이 친구가 저번에 나 한번 눌렀으니까 나도 눌러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한테 보내서 누가 글 올렸으니까 이렇게 마구 누를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가짜 정보들을 마구 퍼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셜미디어 쪽을 블록체인을 강화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소셜미디어 영역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지 쪽인데요. 이미지라면은 주로 사진 같은 것들. 지금은 이제 사람이 그린 그림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로 그린 것도 있거든요. 이 소셜미디어 쪽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작권이랑 관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석양에 노을 지는 멋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찍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어떤 우리 카카오톡이라는데 올렸는데 이게 알다시피 누구나 퍼날다 보면은 막 확산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 누군가가 사진 컨테스트에 응시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 퍼날린 사진을 응모했는데 1등이 됐어요. 보상도 받고. 근데 그때 가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라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증거할 만한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퍼날렸기 때문에. 뭐 사진 찍은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모든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또 법적으로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그 이미지 등 사진 등을 블록체인 하면은 그거를 증명할 사람은 저밖에 없죠. 제가 프라이빗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쪽에 확산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이 이제 동영상 영역입니다. 동영상은 알다시피 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고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은 그 플랫폼에 등재된 콘텐츠들이 저작자보다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저작자보다 훨씬 많이. 예를 들면 저작자는 뭐 작게는 20-30%, 플랫폼 사업자는 반대로 70-80% 가져가는 이상한 형태죠.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 들지만 이거는 블록체인 정신에 비하면 정의롭지 않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DTV라든가 등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소셜미디어 쪽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그런 쪽이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많이 확산됐죠. 저도 이것저것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추천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나 하다 보니까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추천했다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 보상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한 그 소셜 서비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블록체인의 사상을 제대로 받아들인 EOS 스팀 만든 그 댄 나리머가 만든 스팀잇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팀잇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가 즉 저작자가 이 플랫폼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그런 보상책을 갖는 그런 구조이죠.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이 사실 제가 그동안 해오면서 계속 채굴 얘기도 하고 서비스 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 다가 아니고 블록체인의 완성도는 ICT와 융복합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블록체인이 생성 과정에 예를 들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예를 들죠. 그거를 채굴 하려면은 암호를 연산하려면 PC 같은 그 장비가 있어야죠. 근데 그 장비가 그냥 장비가 아니라 애식 칩이라든가 GPU라는 그런 고성능의 칩이 있어야지 그 채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알고리즘이랑 소프트웨어가 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블록체인 인증을 위한 컨텐츠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나 다른 단말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사물 인터넷 IoT 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그 사물이 이제 물류 쪽이죠 주로 물류가 이제 생성되고 이제 제조되고 공정 과정, 유통, 배분 이런 모든 과정에 센서가 들어올 수 있죠. 그 센서에는 뭐 동작 센서도 있고 사물 인식 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사실은 블록체인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블록체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센서들, 칩들 이런 것들이 사실 블록체인하고 어떤 면에서 상관없는 디바이스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 기업 중에 IoT랑 결합된 블록체인 기업 중에 빈체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빈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업은 전용 단말기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 차량용의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엔진의 상태, 그 다음에 도로 주행 상태, 그다음에 각종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트래픽 상태 이런 데이터를 다 받아서 차의 성능이랑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를 뭐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간 매체가 필요하죠. 그 디바이스를 텔레매틱스라는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업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업이 단말기까지 개발해서 블록체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이 다가 아니고 기존의 ICT 기술 등 많은 그 기술과 다른 주변 장치도 연결되어야지만이 블록체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채굴한다는 게 그 어떤 광물질 같은 거를 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채굴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네, 한번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채굴해서 그 실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설명할 때 동영상 보면 정말 그 동영상에 곡괭이 가지고 무슨 산 같은 거 애니메이션으로 채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마이닝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 채굴로 번역했을 뿐이지 사실은 채굴이 그러니까 블록 많은 그 다양한 데이터들 아까 사진, 뭐 음악, 이미지 이런 거래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넣는 그런 블록 그 블록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블록이 유효하다. 그건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유효하는지를 검증해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데 묶어서 작업 증명이라 그러고 그 앞단 부분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영어를 와이닝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채굴이라는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채굴이라보다 블록의 생성 또는 블록의 생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토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사실 그 제가 지난번 그 설명 때 블록체인의 첫 번째 그 이념 내지는 블록체인 철학일 때 그 발트 3국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었는데 발트 3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삼국이죠. 근데 특히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북유럽의 아주 강소이고 1991년에 구러시아, 구소련에서 독립한 1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그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스토니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07년인지 8년인지는 지금 서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 에스토니아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국방, 보건, 의료 그런 많은 분야에 이미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ICT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전체 시스템이 이 에스토니아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블록체인을 염두에 둔 기술이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신분증이 전 국민한테 블록체인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가 이제 북유럽의 작은 국가인데 나름 유럽에서 포지셔닝 하려면은 한 1000만 명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도 에스토니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이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미 2019년이죠.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한 5만 5천 명 그리고 국가 수를 봐서는 150개, 160개 국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국가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사례를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위스의 크립토밸리인데 이 스위스도 정말 대단한 국가죠. 우리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플랫폼을 들자면 아까 랭킹에 블록체인이 지금 한 2,300개, 2,400개 되는데 거기 랭킹 2위를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의 본부가 있는 데가 이 스위스입니다. 거기는 블록체인만 있으면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 블록체인 비즈니스 대부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예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주크밸리 만들어가지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바이에서는 두바이 이 자체가 그 중동의 관문국이잖아요. 네. 그 관문국인데 최초의 스마트 시티를 했던 그런 계획을 블록체인이 몇 년 전부터 뜨니까 아예 블록체인 시티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그 UAE라는 그 두바이를 포함한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물론 스마트를 같이 포함이죠. 스마트 앤 블록체인 시티라는 이름을 정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관문국답게 두바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여권이라든가 행정처리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블록체인 활용 영역을 4개 영역을 봤다면 공공보안 쪽에 초점 맞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여러 도시가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스마트 시티에서 출발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바꿔서 많은 그 사람들이 생산 공정 단계부터 블록체인으로 어떤 그 원자재를 인증하거나 그러니까 유변적 안 되게 워낙 뭐 짝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공정 과정에 또는 특정 지역에 항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블록체인 시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부산시, 서울시 등이 블록체인 파워드 시티라는 그 개념으로 그 스마트 시티랑 결합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또 잠깐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 서울시, 뭐 경기도, 노원구라고 제가 뭐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말고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 업무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시키자는 전략이고 뭐 언론에도 몇 차례 보고됐습니다만 그 장안동 중고차 시장에 차량 거래 또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은 중고차 매매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죠. 또 청년 그 수당을 지급할 때 그 수당을 받고서 너무나 많은 곳에 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한다면 또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따복 공동체를 소위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제가 이념을 설명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중에 직접 민주주의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거를 경기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따복 공동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그 사업 공고낸 사업을 적합하고 맞는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대리를 참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 사업자 선정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조금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사실은 그 선정된 위임받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구태여 다 가서 특정 장소에 모여서 체육관을 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 임대료 또 그 시스템 만드는 거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결국 분화와 분권화, 분산화가는 그런 사례를 경기도 따복 공동체 사업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이제 구 차원에서 한 게 이제 노원구인데 노원구는 노원 이 장면도 잘했어요. 돈이 없다. 노원. 네. 노원구에 맞게 노원 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노원구에 이제 복지기금의 일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봉사를 권장을 해서 봉사 포인트를 이제 코인 개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노원구에서 발행해가지고 그 가맹점이랑 협약을 해서 코인을 받게끔. 그러면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복지단체, 그러니까 복지를 주관하는 노원 입장에서는 이 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코인의 수요가 그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지 파악해서 어떤 그 물품에 뭐 어떤 분산된다든가 특정 품목을 뭐 좀 확보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면은 뭐가 있죠? 제한적이지만 그 코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뭘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그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가받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경찰청이나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범죄 기록들 우리 일반인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그것마저도 퍼블릭에서는 그것마저도 볼 수 없게 해놨죠. 근데 프라이빗에서는 이제 그것도 해놨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 분야에 적용될 때 편리한 것도 있고 다소 블록체인 정신이나 또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상이 제가 그 블록체인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쓰이는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혹시- 박사님, 네.
그 좀 전에 그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의 정보들이 암호화돼서 어떤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걸 개인적으로 관리하든 아니면 중앙에서 모아서 관리하든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암호를 정교하게 체계를 갖춰놔도 그 사람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사람이 관리자로 있게 되면은 체계가 한순간에 흐트러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있습니다. 답은. 네. 그런데 조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질문에 말씀드리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도 우리 있지만 함부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이라든가 일반 시민 시중은행도 고객이 예치한 돈을 함부로 뺄 수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것마저 없애는 방법은 퍼블릭이죠.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사장님 있나요? 없어요. 네, 주인이 없습니다. 전 세계 노드가 참여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별도의 주관하는 서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완전 탈중앙화죠. 그러나 탈중앙화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또 좀 전에 공공 분야의 사례를 들은 것처럼 특정 부분은 그게 서버 관리라든가 해서 할 수 있지만 그 관리자가 임의로 보면서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계는 없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엄청난 처벌을 가한다든가 페널티 주거나 또는 양심 이런 데 좀 의존도 해야겠죠.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 제가 그 암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경제는 저도 이 말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암호 경제?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크립토 이코노미인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저 스스로가 이 말을 써도 되는지를 몰라서. 실제 문헌 보면 크립토 이코노미 또는 뭐 크립토 이코노믹스, 또 크립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크립토 커런시 뭐 자료들 무지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암호 경제에 대해서 정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암호 경제라 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거나 두 번째, 통화나 자산을 거래, 저축, 투자하거나 세 번째, 정보나 콘텐츠를 등록, 이용, 관리하거나 이런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블록체인 또는 암호 통화 기반의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저는 암호 경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 경제를 작동시킨 것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데 그 기반 기술을 구태여 나누자 하면은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프로토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대비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제반 경제를 제가 감히 암호 경제, 크립토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암호 경제란 말을 암묵적으로 쓰면서도 기존에 있는 디지털 경제 또는 기존에 과거에 있던 실물 경제랑 비교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에서는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만한 이제 뭔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고 쳐요.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뭐 감자나 뭐 고구마를 심는다고 치면은 사람이 한 명이 또는 농기구 조그만 거 한 대가 작동되면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두세 명 쓰고 그 농기구가 몇 개나 기계까지 들어가면 어느 단계까지 효율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 땅에 한 100명이 들어가고 또 장비도 막 100대 들어가면 오히려 거꾸로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게 실물 경제에서는 그게 이제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어떻죠?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어떤 거를 디지털로 카피할 때 물론 약간의 수고는 더하지만 메일을 보낼 때 한 사람 보내거나 10사람 보내거나 100사람 보내거나 차이는 있지만 아주 근사한 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디지털은 거의 무한복제를 해도 그 증분 비용, 추가적인 비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죠? 그 실물 경제는 엄청난 차이죠. 또 무한복제 가능하고.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실물 경제, 디지털 경제의 장점, 단점들을 고민해서 절대로 실물 화폐가 디지털 화폐를 쓸 수가 없다 그러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그게 깨졌죠. 비트코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만약에 화폐가 아니지만 화폐라고 치면은 화폐 기능이 있다고 치면은 유변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 탄생부터 몇 개죠? 2,100만 개가 한정돼 있어요. 무한복제가 안 돼요. 그죠? 무한복제 안 돼. 2,100만 개 돼 있고 걔를 뭐 농기구를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 더 많이 채굴이 안 돼요. 그런 난이도라는 디피컬티라는 난이도를 넣어서 암호 방식으로 채굴 속도를 조절합니다. 보상도 조절하고. 그래서 적정 기간에 적정히 나눠서 채굴되게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변경도 안 됩니다. 전체가 합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실물 경제, 디지털 경제, 암호 경제랑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용해서 만든 게 이제 암호 경제인데, 암호 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암호 경제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폐를 구분할 때 이제 많이 하겠지만 사실 화폐랑 통화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는 이제 통화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화폐라는 말씀인데 화폐도 주로 이제 법정 통화, 지금의 법정 통화가 아니라 옛날 화폐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화폐가 뭐죠? 최초의 화폐 혹시 물물 교환. 쌀? 네, 여러분들 뭐 아주 옛날에 기원전 16세기까지 거슬러 가면 최초 화폐는 뭐 소금이나 조개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화폐라기보다 그 물물 교환하는 매개 수단이죠. 그거를 화폐 이론 쪽에서는 물품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화폐가 어떻습니까? 그 거래 매개 수단 되는데 그 수확량이 일정치가 않죠. 그래서 적정 기간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변질되죠. 그래서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생겨서 그래서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금속 화폐가 나옵니다. 금속 화폐는 금화, 은화, 동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금속 화폐가 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혹시 금속 화폐의 단점, 문제점? 그리고 무게. 예, 잡으셨습니다. 또 제가 힌트. 여러분들 동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동전 안 갖고 왔는데 동전에 보면은 하나같이 오돌오돌하죠. 네. 예. 왜 그럴까요? 위조 방지. 사실 그 물품화폐 이후에 금속 화폐 나왔을 때 금, 은, 동 귀한 거잖아요. 예. 예, 세금 포탈할 때 이렇게 금속에 금을 이렇게 채취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든 화폐는 거의 다 쪼글쪼글해요. 그걸 방지해서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오돌오돌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금속화폐 그런 문제점 보완해서 국가나 은행이 보증하는 드디어 지폐, 수표,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음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 당연히 뭐 종이니까 손상되고 유변적하고 그래서 걔랑 1대1로 매칭되는 이제 전자화폐가 나왔어요. 자, 제가 물품화폐가 기원전 16세기, 금속화폐 기원전 6세기, 신용화폐 기원 후 10세기, 전자화폐 20세기. 이거 만데 1000년, 1500년, 1000년 걸렸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을 만드는 화폐 뭐가 됐죠? 암호화폐. 물품화폐, 금속화폐, 신용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자동으로 나오네 이제요. 예. 저는 그 전자화폐가 사실은 과도기 있다고 하고 광의를 봐서는 전자화폐는 그 암호화폐를 포함합니다. 제가 그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IMF에서도 그 공식용어로 크립토커런시라고 쓰는 이유가 그 윗단에 그 디지털 커런시가 있고 중간에 이제 그 버추얼 커런시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할 때 게임 머니 있죠. 네. 그다음에 항공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자 상품권. 네. 그게 일종의 버추얼 커런시예요. 우리말로 가상화폐. 그런데 가상화폐 일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암호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들만 따로 빼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이제 버추얼 커런시보다는 크립토커런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기본적으로 원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채굴 때 장비 사죠. 엄청난 전기요금 들어가죠. 원가가 있습니다. 채굴 비용. 게다가 또 뭐 노드에 참여하면서 물론 이제 약간의 수수료를 받지만 그런 그 시스템들 비트코인 포함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저게 왜 1,000만 원이 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소 좀 무리한 얘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문서를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쳐봐요. 절대 해킹할 수 없는 거. 근데 지금의 집문서는 저도 제가 작년 말에 집을 샀거든요. 그 집문서 보시면 심플해요. 그 수입중지띠 그 번호에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 유변지하면은 얼마인지 그 가능합니다. 훔쳐다가. 근데 블록체인 집문서를 만들어서 하면은 유변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집문서는 그 비용이 등기료가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또 그 큰 집 살 때 많이 들잖아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집문서를 여러분들이 10만 원 하겠다면 하겠습니까? 유변지 안 되는 거? 저는 이 분야 일하니까 저는 하죠. 그럼 블록체인 집문서를 10만 원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블럭에 그 트랜잭션이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들어가는 게 있다고 치면 그 하나에 집문서 하나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1,000개 들어간다. 그 얼마죠? 하나에 10만 원씩 1,000개면 1억 원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3,000개 들어가면 3억 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무리한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를 보지 말고 자산 가치를 보더라도 그거를 그 블럭에 아무도 해킹하지 못하는 그 증명서를 1,000개, 2,000개를 이제 보관할 수 있다면 그 값어치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뭐 작게는 1,000만 원 또 뭐 집문서를 뭐 하나에 10만 원씩 간다고 1,000개 주면은 1억 원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의 자산 가치를 얘기할 때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코인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수천 개의 암호화폐 코인 토큰 중에 정말 손에 꼽는 몇 개만 코인으로 봐요. 손에 꼽는 몇 개만 암호화폐라 얘기를 해요. 저는 나머지 그러니까 2,200개, 2,300개 정도 중에 정말 몇 개의 나머지 뭐라고 부르냐면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른 분들은 이더리움 암호화폐, 리플 암호화폐 그런데 저는 이더리움 플랫폼, 리플 프로토콜 또 얼마 전에 이제 출시한 그 코스모스 같은 거는 인터페이스 이제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물 화폐 있죠? 돈. 네. 돈에 누가 보장해 주죠? 돈을? 정부. 국가 위임받은 중앙은행이
뭐 보장한다 알고 있죠. 네. 예. 실제 그럴까요? 제가 US 달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뒷면인데요. 뒷면을 딱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아니 국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뭐 신이 보증을 해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계에서는 In God we trust 대신에 In Proof we trust라는 말을 씁니다. 그 P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작업 증명 얘기했죠. 그리고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거의 다 증명 얘기하죠. P. Proof of Work의 P, Proof of Stake의 P, P자가 무지 많습니다. 증명.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블록체인 시대로 가면은 너무 암호화폐 또는 코인이나 토큰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정말 2200 몇십 개의 몇 개는 제가 봐도 뭐 암호화폐 내지는 코인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플랫폼이다, 무슨 인터페이스다, 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그 암호화폐는 그 디지털 가상 공간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실제 실물 화폐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는데 사실 아직은 법체가 완벽하진 않은데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정 통화라고 인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통화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암호 통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그 블록체인으로 만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라는 데 놔두면 또는 개인 지갑에 놔두면 거래소에서 유통할 수 있고 그 거래소를 유통할 때 그 대행하는 그러니까 실물화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실물화폐를 적정을 은행에 맡겨놔요. 테더가 그렇습니다. 테더가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맡겨놔요 은행에. 100억 원에 맞는 테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랑 맞교환해줘요. 그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테더를 바꿔요. 그죠? 네. 그다음에 테더를 다시 이제 실물화폐로 바꾸는 거죠. US 달러나 하나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2200 수백 개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토큰들을 갖고 있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해서 하나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블록체인의 국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블록체인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 해킹이라든가 블록체인의 뭐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이 사회 문제 또는 국민생활 문제 해결하면은 좀 더 그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했었고 그 문헌조사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지금 2008년도 스탠포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블록체인 기업들한테 실제 조사했거든요. 조사해보니까 66%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면은 이런 그 기존의 문제점들을 뭐 사회 문제라든가 국민생활 문제를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66%가. 그리고 20%가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60%, 20%보다는 나머지 14%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14%는 뭐냐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블록체인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조사에서도 보고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66%는 상당히 개선됐고 20%는 필수이지만 14%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86%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8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유출, 또 저작권 문제, 우리 소셜 서비스인 포털 SNS 문제, 그다음에 원산지 유변조 문제, 또 금융 비용 문제, 또 집안에 이제 그 가스, 뭐 전기 이런 거 계측하는 장비 있죠? 그걸 미터링이라고 합니다. 뭐 수도 가스 쓰는 거, 그 미터링 문제, 그다음에 자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 투표 세금 조작 이런 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ICT 관련된 사회 문제로 제가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이제 블록체인을 쓰면 어떻게 했는가 조사를 했어요. 실제 해보니까 아까 리서치에서 나온 것처럼 상당 부분 블록체인을 가능하다. 그렇지만 꼭 블록체인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법제도 또 국민 그 문화 수준 그런 것까지 함께 가야 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하더라도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있죠. 시스템, 네. 단말기, 서비스 이런 기술도 함께 가야 되고 또 블록체인도 다시 세분화시키면은 플랫폼도 있고 그 안에 엔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 전체를 엮는 시스템도 있고 뭐 서비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앞으로 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블록체인 그 강의를 하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초기 멤버고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 3년 전에는 여기 거의 뭐 엄청 진짜 뭐 하루에 몇 시간도 안 자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심층 있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이제 동료나 후배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답은 매번 똑같았어요. 블록체인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정의로운 거 그 5가지는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블록체인은 원천적으로 가짜나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다음에 그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블록체인의 큰 흐름이 탈중앙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 집권제로서 중앙 독점으로서 발생되는 많은 그 비효율성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단이긴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쓰면은 알고리즘에 나쁜 사람 또는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한 행동을 유발하고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가 블록체인이 들어있고 또 일부는 장애가 있고 또는 그 악의적인 노도가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거, 특히 사람뿐 아니라 기계나 사물과 함께 가는 거 그런 게 블록체인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결국엔 이 세상은 경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궁극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현재 전 세계 국가적으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과연 이거를 자기네들이 투명한 경제 사회로 자기들이 과연 오픈하면서 이걸 열어줄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사실 많이 고민했었고요. 제가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그 표현을 감히 쓰는 이유가 이 기득권이라면 어쩌면 저도 포함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조직, 그동안에 향했던 조직들이 블록체인에 가면 갈수록 거의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의 철학, 사람 기준을 따지면은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태어날 때 뭐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까? 뭐 제가 있는 옷이나 뭐 죽을 때 가져갑니까? 사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또 살아있는 사회나 국가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참 블록체인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의롭게 나누려고 그러고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에 그런 탐욕스러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화도 성숙되고 그런 블록체인의 큰 이념을 좀 이해해서 그 법도 거기에 맞춰지고 또 생각도 바꿔지면 얼마인지 저는 블록체인 시대가 올 것을 보고 있고 올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갖는 가장 큰 그 매력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성장 동력 기술 얘기할 때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IoT, 뭐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얘기 하지만 블록체인의 매력은 제가 그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 얘는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사회 문제까지 개개인의 주권까지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헤게모니 싸움이든 기득권 주기는 큰 흐름은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세 바퀴라고 합니다. 세 바퀴는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고 세 바퀴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말을 썼더니 어떤 모임에서 건배사 할 때 누가 세 바퀴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기득권이 아무리 이거를 도입하지 않거나 저지하더라도 좀 시간이 흐르면 아까 화폐의 흐름처럼 1000년에 한 번, 1500년에 한 번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정의로운 자율 기반의 그런 세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어려운 분야인데 이렇게 좋은 질문과 또 제가 또 어떤 면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 역시 뭐 좋은 시간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먼 미래 블록체인 오는 희망적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인사를 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